카이사르는 살해되고 로마에서 많은 사람들이 치열한 쟁투를 벌이다가 여기에 인물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누가 권력을 잡을 거냐. 이런 와중에 이 카이사르의 후계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카이사르는 워낙 로마 시민들한테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후계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유언장을 까본 거예요. 그랬더니 나의 후계자는 옥타비아누스라고 명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카이사르는 유언장을 왜 썼을까요? 자기가 죽을 줄 생각한 건 아니었을 거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그냥 관행상 그냥 뭐 재산을 넘겨주는 뭐 이 정도. 근데 카이사르는 당시 재산도 많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긴 벌었는데 워낙 많이 썼기 때문에 자기 부하 구인들한테 많이 주고 로마실 건설하는 데도 쓰고 해가지고 돈이 별로 없었어요. 물려줄 만한 게 별로 없었는데 중요한 건 권위죠, 권위. 카이사르라고 하는 권위를 물려줬던 거죠. 그래서 유언장에 남겼는데 17살 먹은 조카의 아들, 말하자면 손자뻘 되는 옥타비아누스를 나의 아들로 삼아서 재산을 물려준다는 내용이 유언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옥타비아누스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카이사르는 자기가 55세 죽을 줄은 생각 안 했던 거죠. 그래도 한 10년 정도 더 살려고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카이사르가 원래 파르티아를 정벌하러 가려다가 준비 다 해놨는데 그 전쟁을 못 가고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한 17세 후계자가 돼서 한 10년 정도 후에 한 27, 뭐 이렇게 해서 20대 후반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뭐 집정관도 나가고 하면 후계자가 되겠지라고 해서 이 옥타비아누스를 지정한 거죠. 이 카이사르가 아들이 없었어요. 겨우 딸 하나 있었거든요. 그렇게 연애도 많이 했는데 아들도 많이 태어났겠죠. 근데 죽었단 얘기죠. 딸 하나 건졌는데 그 딸도 폼페이우스한테 시집 보냈다가 그 에나타가 죽어가지고 그만큼 이제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찾아보니까 조카의 아들이 있더라.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갑작스럽게 후계자가 되었는데, 자, 이 18살 먹은 옥타비아누스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합니다. 카이사르가 남긴 재산을 보존을 하고 카이사르를 지지했던 이 로마 시민 중에 사실 카이사르의 부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군대를 조직하고 운영해 나갑니다. 카이사르가 남긴 재산은 많지가 않았어도 그가 로마인에게 남긴 영향력은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후계자다. 나이가 비록 어리고 경험 없어도 상관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카이사르의 이제 후계자 옥타비아누스가 점차적으로 권력을 잡게 되고 권력이 한 축이 됩니다. 근데 사실 또 하나의 권력의 한 축은 누구였냐면 안토니우스였습니다. 자, 안토니우스는 카이사르와 오랫동안 전쟁터에서 누볐던 사람이에요. 경험도 많고 나이도 적당하고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그 혼란기를 정리를 잘 하거든요. 그래서 권력의 한 축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군 중에 한 명이었던 레피두스 또 권력을 차지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때 진짜로 권력을 가지고 힘을 합칩니다. 이게 제2차 삼두 정치입니다. 정치력, 카이사르의 후광, 군단 운영 능력 이걸 가지고 로마의 정치를 좌지우지합니다. 이건 진짜 삼두 정치예요. 앞에 있었던 세 명의 크라수스, 폼페우스, 카이사르는 몰래 언론위원들 몰래 연합했던 거라면 이 안토니우스, 레피두스, 옥타비아누스는 아예 대놓고 세 명이서 협업을 해가지고 그 지역도 나눠 갖고 우리가 이제 권력을 나눠 갖자 해가지고 나라를 이끌기 시작합니다. 이때 안토니우스가 가장 경험도 많고 나이도 있고 카이사르와 같이 싸웠고 이렇게 했는데 카이사르의 공식 후계자인 옥타비아누스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로마를 세 지역으로 분점을 하게 됩니다. 이탈리아와 갈리아는 옥타비아누스. 자, 갈리아는 카이사르의 클리엔테스잖아요. 카이사르가 오랫동안 이렇게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다 자연스럽게 옥타비아누스의 휘하의 영역이 되는 거고, 레피두스가 히스파니아를 차지하고 또 동방 지역은 안토니우스가 차지하는 걸로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하지만 권력은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치열한 패권 투쟁을 하게 되고요. 카이사르를 살해했던 브루투스가 동방 지역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옥타비아누스가 여기를 물리치고 또 이탈리아를 차지하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탈리아잖아요. 안토니우스가 훨씬 더 권력이 세던데도 불구하고 이탈리아를 버리고 동방으로 간 거예요. 동방이 훨씬 더 재물도 많고 군사력도 많다. 그래서 동방을 차지했는데 이게 어찌 보면 안토니우스의 패착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때 또다시 등장한 인물이 클레오파트라죠.
안토니우스가 동방을 차지해서 보니까 동방 지역에서 제일 좋은 데는 어디냐? 당연히 이집트라는 거죠. 근데 동방 지역의 대부분은 왕권이 없어지고 속주로 변했는데 이집트는 여전히 그 동맹국이었어요. 자, 동맹국의 수장이 클레오파트라는 거죠.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하고 로마에서 한 3년을 살거든요. 아들도 있었죠. 카이사리온이라는 아들도 있었는데 카이사르가 갑자기 살해되니까 뭐 그냥 낙동강 오리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권력을 유지하는데 또 남동생과 또 치열하게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안토니우스가 이 동방 지역의 권력자가 되다 보니까 아, 저 안토니우스한테 다시 또 기대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둘이 이렇게 딱 붙죠.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는 되게 좀 안타까운 인생인 거예요. 처음에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내 권력을 갖기 위해서 카이사랑 잠깐 살고 그러다가 또 안토니우스가 오니까 안토니우스와 또 살고 자신의 어떤 나라와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적들, 자기 남동생을 비롯한 여러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군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토니우스의 군대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고, 그럼 안토니우스는 왜 클레오파트라랑 뭘 좋아서 뭐 같이 살고 뭐 그런 건 있었겠지만 클레오파트라 나름대로의 뭔가 있거든요. 이집트라고 하는 아주 풍요로운 땅, 밀이 잘 나는 그런 땅, 그리고 안토니우스가 동방 지역을 차지하려면 동방 지역의 가장 큰 적은 뭐냐면 파르티아예요. 오늘날 페르시아, 또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파르티아이기 때문에 파르티아와 전쟁, 또 경쟁자인 옥타비아누스와 싸우려면 이집트라고 하는 풍요로운 땅에 재물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둘이 결합을 해가지고 결혼도 하고 함께 하기로 하죠. 근데 카이사르도 마찬가지고 안토니우스도 마찬가지고 결혼은 하지만 이거 로마에서는 이민족과 결혼은 정식 결혼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뭐 하든 말든 로마에서 별로 신경 쓰는 건 아니죠. 그렇게 권위가 높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둘이 이렇게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연합해서 동방 지역을 차지하고 있고, 자, 옥타비아누스는 서방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레피두스를 이기고 서방 지역을 차지했다. 그러면 하늘의 별이 두 개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부대가 악티움에서 싸웁니다. 육상 전투는 벌어지지 않았고요. 해상 전투만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 서해안 지역에서 이렇게 있었던 싸움인데요. 문제는 안토니우스가 이집트에 너무 의존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리아나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오히려 그런 군대를 잘 활용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이집트에 의존하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리고 안토니우스 밑에 로마 병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로마 병사들이 또 안토니우스를 싫어하기도 클레오파트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그 전쟁에 좀 패착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이기게 되죠. 근데 이기게 되는 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옥타비아누스 휘하에 아그리파라고 하는 대단히 뛰어난 장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아그리파하고 아우구스투스하고 나이가 같았어요. 동년배였어요. 17살에 옥타비아누스가 후계자가 지정되었을 직전에 카이사르가 아그리파라고 하는 아주 똘똘해 보이는 평민 출신 청년을 붙여주는 거예요. 둘이 같이 행동을 하라고. 그런데 이 아그리파가 진짜로 똑똑했어요. 전략이 대단했고. 그런데 아우구스투스는 이 군사적인 능력이 없어가지고 늘 아그리파한테 기대했죠. 그래서 아그리파가 이 악티움 해전에서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이기게 됩니다. 자, 결국은 이 싸움에서 안토니우스가 패하게 되고 클레오파트라도 패하죠.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집트에 있다가 독사에 물려 죽었다. 뭐 이런 썰이 남겨져 있죠. 그리고 클레오파트라가 죽음으로 인해서 300년 정도 유지를 했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이제 사라지게 되고요. 왕조가 사라졌으니까 이 땅은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직할 속주로 변하고요. 오랫동안 이 지역은 로마의 식량을 공급하는 빵 공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의 위원장의 후계자로 출발해서 제2차 삼두 정치를 거치고요. 안토니우스와의 최후의 대결에서 승리를 함으로써 내전을 종식하고 로마 공화국의 제1인자가 됩니다.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했었던 가장 유명한 행동은 수정된 공화제라 칭하고 그런 것처럼 연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로는 그에게 아우구스투스, 즉 존엄한 자라는 별명을 줬습니다. 당신은 존엄한 자요. 넘버원 로마인이요. 제1인자요. 이렇게 붙여줬지만 절대 권력자는 아니다라는 걸 표방을 한 거죠. 겉으로 보기엔 절대 권력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연기를 합니다. 왜? 자기 양아버지인 카이사르가 아직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종신 독재관에 올라서서 왕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살해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원로원 위원이 또 들고 일어나서 언제 살해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 권력자가 아니고 프린캡스고 넘버원 시민이고 어떤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부여된 권력만 운영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늘 표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 시대를 황제라고 부르지 않고요. 은메라고 말하는 원수, 그러니까 번역하면 원수라고 하는 거죠. 프린캡스, 또 엠퍼러 이런 단어를 그러니까 원수정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독재 권력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3세기경에 가면 디오클레티아누스 시절에 가면 황제 1인 체제가 확고하게 자리 잡습니다. 그러니까 200여 년 정도의 원수정이 있다가 이때부터 황제정이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고요. 콘스탄티누스 1세쯤 가면 동방식 군주체제, 우리가 생각하는 황제가 이때부터 사실상 들어서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 1세는 동서로마를 통합하고 완전 종교까지 다 틀어지고 완전한 권력자였죠. 그리고 그 아들들한테 권력을 물려줄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전제 군주로서의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권력이 변해 온 거예요. 아우구스투스 시대부터 원수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 뭐냐? 제국의 국방, 공공의 안전, 군인에게는 월급, 시민에게 빵 이런 책무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엠퍼러라는 게 사령관이잖아. 그러니까 국방이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가 공공의 안전이다. 이런 책무를 제대로 실행하는 사람만이 프린캡스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아우구스투스 이후에 많은 그 황제라 불리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지만 이 사람들의 제일 책무는 국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군사 경험이 없으면 이런 직무를 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아우구스투스 시대가 원수적인 근거가 뭐냐? 황제가 아니고 원수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보면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처음 두세 개 동안 한 200년 정도의 선거에 의한 입헌 군주정과 비슷했다. 그러니까 프린캡스가 있는데 이 프린캡스는 항상 권한은 스스로 제정하지 않은 그러니까 원로원에서 제정된 또는 민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야 됐다. 그리고 후임자를 내 아들이라고 마음대로 앉힌 게 아니라 원로원한테 승인을 받아야 됐고요. 만약에 이 원수가 독재자처럼 행동할 경우에는 그를 제거할 음모가 늘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후임자들 있죠. 아우구스투스의 후임자들. 예를 들면 칼리굴라나 네로 같은 사람들은 살해를 당하거든요. 그 이유가 아우구스투스처럼 황제가 아닌 것처럼 독재자가 아닌 것처럼 표방을 했던 사람들은 나름대로 목숨을 잘 유지하는데 독재자처럼 행동하면 언제든지 그를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우구스투스 시대의 원수는 헬레니즘 시대에 또는 파르티아 왕들의 지위와 같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동양식 황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동양식 황제는 그 땅이 모두 황제 거거든요. 근데 이 서양의 황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넘버원 귀족, 넘버원 의원, 그러니까 프린캡스 제1인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안 그렇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원수와 원로원의 공동 통치 형태로 법에 의한 체제로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상 잘 들여다보면 아우구스투스가 유일한 실세였던 건 분명하죠. 이 로마라는 나라를 크게 보면 두 개로 분점을 합니다. 근데 이 분점에 약간의 속임수가 있어요. 어떤 속임수냐면 로마라는 땅이 본국과 속주가 있잖아요. 근데 그 속주를 분배를 하는데 속주 중에서 국방의 위험이 없는 것 여기 보면 분홍색 있잖아요.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북아프리카, 이베리아의 서쪽, 남프랑스, 발칸반도의 남쪽, 아나톨리아 반도의 서쪽 이런 데는 국방 위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적이 쳐들어올 위험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원로원 속주. 원로원에서 속주 총독을 보냅니다. 이게 원로원 속주예요. 그리고 국방을 해야 되는 외적이 침입할 위험이 있는 이런 곳은 원수 속주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속주란 게 뭐냐면 원수가 총독을 보내는 거죠. 이렇게 분점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로원 의원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죠. 자신이 속주 총독에 갈 수가 있는데 그 속주는 되게 안전해. 가서 세금만 걷어오면 돼.
군사적 위험도 없고 되게 편안한 그런 거죠. 그래서 원로원 의원들이 좋아 그렇게 하자라고 넘어갔던 거죠. 그러면 아우구스투스가 제1인자로서 지위를 어떻게 유지했느냐. 원로원 의원들 언제든지 밀어낼 수 있잖아요. 그 밀어내지 못하는 게 만든 체제가 뭐냐면 이 병력들을 감축해서 이들을 여러 식민도시에 배치한 겁니다. 아우구스투스가 내전에 끝나서 보니까 병사들이 50만 명이나 되었던 거예요. 아우구스투스 편에 한 20만 명, 안토니우스 편에 한 30만 명. 그래서 이게 합치니까 50만 명이나 되었던 거죠. 이 50만 명을 어떻게 유지하겠어요? 현실적으로 군비가 유지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제대를 시킵니다. 50만 명 중에서 15만 명만 남겨놓고 35만 명을 제대시킵니다. 제대시켜가지고 이들한테 살 수 있는 토지와 주택을 짓는 신도시를 여러 군데 건설합니다. 그럼 저걸로 비어있는 땅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내전을 거치다 보니까 황폐해진 곳들이 많이 있고 농업을 하던 곳인데 이거를 상업지역 내지는 뭐 포도 재배, 올리브 재배 이런 걸로 좀 바꿔가지고 이런 신도시들을 많이 만들어서 여기에 제대군인들을 배치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제대군인들이 살게 된 식민도시가 여기 보면 별표 있죠? 삼각형. 별표는 카이사르 시절에 만든 거고 삼각형이 아우구스투스 시절에 지은 신도시들입니다. 북아프리카에 집중적으로 있죠. 그리고 발칸반도의 해안가에 있고 이베리아 반도 해안가에도 많이 있고요. 그만큼 북아프리카가 살기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적으로 배치했던 거죠. 이 전역병들이 클리트했었기 때문에 아우구스투스의 힘이 꽤 영향을 미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군대도 이렇게 바꾸죠. 원래 옛날 군대는 시민이 참가하는 그런 체제였다가 마리우스 때 오면 재산이 없는 사람들도 군대에 갈 수 있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건 군대가 필요할 때만 편성을 하고 필요 없으면 해산했다. 이게 아우구스투스 시절 이전까지는 그랬어요. 지원자들이 늘 괜찮았죠. 그 이유가 희망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기 때문에 군대의 질이 좋았다. 그런데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오면 이 군대에 뭔가 변화가 필요해요. 왜? 그 전까지는 계속 로마가 확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오면 확장이 이제 멈추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정복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방위가 중요해요. 자, 방위가 중요하게 되면 상비군이 필요한 거죠. 늘 머물러서 지킬 군인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병사들의 노동 조건도 향상시켜야 된다. 그리고 여기다가 또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겠다. 해가지고 이때부터 군을 확실하게 많이 변화를 시킵니다. 자, 군단을 많이 줄였죠? 28개 군단을 만들어서 15만 명. 여기다가 속주민으로 구성된 보조병 15만 명. 그래서 한 30만 명이 이제 늘 유지가 됐던 거고요. 복무연한은 16년에서 20년.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뭔가 월급 줘야 되고, 연봉 줘야 되고, 퇴역 후 정착 자금도 줘야 되고, 보조병 있잖아요. 속주민 출신으로 있는 보조병들은 군대에 열심히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군대에서 20년을 복무하면 시민권이 나와요. 내가 군대 들어가서 20년 근무하고 제대한 다음에 시민권이 나오면 그 아들들은 당연히 시민이거든요. 한 번 시민이면 계속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로마 군단병, 보조병을 합해가지고 특히 국경지대에 많이 배치를 하고 이들이 상시 훈련을 하고 변경 지역에 쭉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군사력이 이제 강할 수밖에 없던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원수정 속주에서 나오는 속주세 이걸 가지고 병력 유지하고 운영에 주로 쓰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보조병들이 군단에 많이 편입됐다. 그럼 보조병들이 누구냐? 자, 갈리아 사람들, 게르만, 누미디아 기병, 또 시리아 궁병 이런 사람들 예전에는 임시로 이렇게 썼다가 이때부터는 아예 고정적으로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군단이 상시 머물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군대 이 가입자들을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훈련시켜서 보조병으로 배치를 시켰던 거죠. 그리고 제대하면 시민권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입대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변경 지역, 뭐 예를 들면 게르마니아나 중북부의 시리아 이런 데서 정규병과 보조병 체제가 꽤 효율적으로 작동을 했다. 그래서 한 200여 년 동안 로마가 아주 평화를 누리는데 혁혁한 기여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아우구스투스는 해군을 창설합니다. 그때까지는 로마는 해군이 없었어요. 물론 해군이라고 하는 게 있긴 있었지만 정규 해군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해군을 창설하는데 이 미세눔 나폴리 근처에 있어요. 미세눔이라는 데다가 오늘날에도 여기 미세눔이 이탈리아의 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군항을 미세눔이 만들었고 라벤나라는 곳에도 군항을 만들어가지고 해군이 이렇게 운영을 했던 거고 여러 변경 지역에 또 도시를 만들어서 군단 기지를 운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동부 유럽의 주요 도시 예를 들면 본, 뭐 켈른, 부다페스트, 베오그라드 뭐 이런 데들이 대부분 로마 군단이 머물렀던 이런 데서 출발합니다. 특히 강가에 여기 돈강 지역에 있었던 많은 도시들이 로마 군단이 머물렀던 거기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나름대로 잘 로마 공화정을 로마 원성으로 바꿔가는데 연기를 굉장히 잘해서 원로원 의원들과도 관계도 좋았고 여러 가지가 좋았는데 가장 잘 안 됐던 게 후계자였습니다. 어쨌든 1인이 운영하는 체제잖아요. 겉으로 보이진 않았지만 어쨌든 1인이 운영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 혈통이 이어지는 후계자를 만들 것인가 이게 사실은 어떤 왕정이나 이런 가장 중요한 과제죠. 근데 문제는 카이사르도 딸밖에 없었고 이 아우구스투스도 딸밖에 없었어요. 아들이 있었겠죠. 근데 죽어가지고 유지가 안 됐고 애동딸 율리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리아를 이용해가지고 후계자를 내 혈통이 이어지는 후계자를 만들려고 애를 많이 썼죠. 그 첫 번째 대상이 마르켈루스였습니다. 자, 마르켈루스는 옥타비아 누나의 아들이에요. 그 조카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죠. 조카니까. 근데 조카 갖고 좀 약하단 말이에요. 자기 피부치가 아니니까. 그래서 자기 딸인 율리아랑 결혼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마르켈루스가 후계자다라고 천명을 하죠. 19살 때 마르켈루스와 애동딸 율리아가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아이딜리스 안찰관의 선거에 나가서 되고 그 다음에 한 몇 년 있다가 집정관에 당선되고 그리고 경험을 쌓아가지고 뭐 군단에 나갔다가 뭐 총독도 했다가 그래서 뭐 한 30대쯤 되면 자연스럽게 아우구스투스가 죽으면 후계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20살 때 갑자기 사망을 해버립니다. 되게 허망하죠? 그래서 여기 극장이 있잖아요. 여기 마르켈루스 극장이 있는데 로마 시내에 있거든요. 여기는 관광하러 가는 사람 별로 없는 그 조금 애떨어진 데라서 여기 뒷면만 이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이 마르켈루스가 죽은 다음에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원래 카이사르가 짓고 있었던 이 극장을 마르켈루스 극장으로 명명을 합니다. 첫 번째 후계자가 죽었어요. 그럼 누가 후계자가 될 거냐? 여기 또 고민하게 되죠. 그러니까 율리아가 있단 말이에요. 율리아가 아직 어려요. 16살 때 결혼해가지고 18살에 남편이 죽었어요. 이제 18살밖에 안 보는데 과부예요. 42살 먹은 아그리파한테 결혼시켰습니다. 아버지랑 나이가 같아요. 아그리파가 아우구스투스의 오른팔이죠. 결혼을 시켰는데 아그리파도 당시에 42살이니까 아내가 있었겠죠. 그 아내랑 이혼을 명하고 시키고 이혼해 라고 해서 자기 딸하고 결혼시킵니다. 결혼 생활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8년 동안 42살 먹은 남편과 18살 아내가 나름대로 잘 지냈나 봐요. 아들도 셋 낳고 딸도 둘을 낳았어요. 그런데 아그리파가 50세에 죽었습니다. 겨우 8년을 살았죠. 자, 그러면 이 아들 셋 중에서 하나를 후계자로 삼으면 되잖아요. 이랬는데 이 아들들이 또 이 어려운 꼴을 당하죠. 그래서 율리아는 되게 좀 불우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완전히 후계자를 낳는데 이용을 당한 거죠. 18살 때 마르켈루스 결혼했다가 안 되고 아그리파랑 결혼했다가 애는 낳았는데 아그리파가 또 일찍 죽었고 그래서 또 아버지가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또 아들과 결혼시킵니다. 자, 티베리우스는 자기 피부지가 아니에요. 자기 아내 리비아라고 하는 아내가 데리고 들어왔던 전혀 관계없는 그 아들이라서 이 사람하고 이제 율리아하고 결혼시킨 거예요. 그랬는데 이 티베리우스하고는 별로 사이가 안 좋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혼하고 애도 안 낳고 되게 소문이 안 좋았어요. 여러 남자와 막 불륜을 있다가 나중에 티베리우스가 유배를 보냈다가 이제 살해를 시켰죠. 그러니까 율리아 입장이 되게 억울한 거예요. 아버지에 의해서 여러 번 강제로 결혼하고 애도 낳고 막 했는데 그 결론이 좋지가 않았던 거죠. 최종 후계자가 된 사람이 티베리우스입니다. 리비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클라우디우스라는 가문 출신이에요. 클라우디우스 가문은 로마에서 가장 명망 있는 귀족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랑 옥타비아누스는 결혼합니다. 이 리비아는 원래 아들이 있었고 남편도 있고 아들이 있고 임신 중이에요. 그 임신 중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남편이랑 강제 이혼하게 시키고 결혼을 해가지고 티베리우스와 그 드루수스라는 동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티베리우스하고 율리아랑 또 딸을 결혼시켰는데 사이가 안 좋았고
그리고 또 이 티베리우스는 그 리비의 아들이니까 자기 피가 하나도 안 섞였으니까 이 사람 후계자를 안 하고 그 티베리우스의 동생이었던 드루수스라는 사람이 또 율리아의 후손과 또 딸과 결혼해가지고 뭔가 혈통이 이어지고 거기 아들 게르마니쿠스라는 아주 꼬맹이가 있었는데 게르만 지역에서 병자들한테 엄청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좀 똘똘하고 하니까 게르마니쿠스는 어쨌든 아우구스투스 피가 이어져요. 그러니까 쟤를 후계자로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게르만 지역에서 말에 따라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게르마니쿠스도 사망하고 마지막까지 남은 게 티베리우스입니다. 그 티베리우스는 아우구스투스의 피가 전혀 안 섞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후계자로 안 하려고 끝까지 버티다가 피가 통하는 아들들은 다 사라지고 남은 게 양자로 들어왔던 티베리우스였기 때문에 결국은 아우구스투스의 후계자가 되었던 거죠. 되게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이 아우구스투스는 이제 후계자를 정하게 됩니다. 자, 요 과정에 관해서 책 한 권 있어요. 되게 좀 다이나믹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만큼 자기 어떻든 목에라도 혈통이 이어지는 사람을 후계자로 세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불구하고 이 시대는 유아 사망률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일찍 죽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아우구스투스의 후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안타까워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불구하고 잘 안 됐던 게 참 사람의 운이란 게 이런 건가?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되게 재밌고 좀 다이내믹하고 뭐 슬픈 가족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